발표를 해볼까요? 네, 우리 저는, 반장이 어느 학우의 글과 또 어떤 내용의 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글에 있어서 칭찬해주고 싶은 면은 무엇인지, 또 아쉬운 점이나 또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장 부탁합니다. 네, 저는 신주연 학우님이 쓰신 양파를 두 개 심고, 양파를 두 개 심고, 다른 한쪽에는 칭찬을 하는 말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욕을 하는, 이렇게 각기 다른, 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식물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생육이 활성해지고 열매도 많이 맺는데 또 다른 나무에게 욕을 하거나 또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표현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시끄러운 그 잡음을 들려준다든지 하면 그 식물이 말라 죽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네. 네, 근데 지금 이 소재가 다들 어릴 때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 다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접해봤던 내용이고 해서 이 글을 읽을 때 더욱 더 이해가 쉽고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 네, 네, 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칭찬할 만한 긍정적인 그런 거고요. 어, 부정적인 것을 뽑아보자면은 마지막에 이 글에 대한 최종 결론 같은 거를 딱 마지막에 제시를 하면은 글의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뭐 세계에는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단어를 들으면 욕인데 분명히 욕인데 그 나라에서는 전혀 욕이 아닌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만약 그런데 단어를 이 양파에게 계속 들려준다고 하면 이 양파는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러시아의 그런 욕이 아닌 그런 말로 이해를 하는지 사실 그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의 말로 들으면 그게 욕인데 러시아 말로는 칭찬하는 말이나 좋은 말인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그 실험은 조금 이제 언어적인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반장이 어, 따라서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좀 더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우리 반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 명만 더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좀 해볼까요? 우리 장초아 학생 혹시 마이크 열려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장초아 학생 그러면 우리 자기 소개하고 또 어느 학우의 글을 어떤 내용을 했는지 우리 간략하게 발표해 어, 줄까요? 저는 물리치료학과 장초하고요. 저는 손현지 학우의 글을 인용을 했고요. 손현지 학우님이 손가락이나 목을 좌우로 꺾어 뼈소리를 내는 분들은 관절, 뼈 사이에 기포가 형성되면서 별로 안 좋은 행동이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저는 이에 대한 네, 우리가 많이 칭찬으로,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네, 관절 꺾기라든지 해서 이런 걸 하면 그러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되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지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칭찬으로는 저는 에디슨 전구에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는 매우 옛날이라서 자신의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손현지 학우님은 약간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겪어본 적 있는 일을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조사해 주셔서 좋았고요. 아, 네. 다른 부정적인, 학우 애들 내용들을 보면 우리 생활하고는 너무 이제 상관이 없는 네, 일인데, 우리 생활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조사해 주어서 대상을 참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뭐가 네. 아쉬웠을까요?
그리고 부정적인 지적으로는 뼈소리가 나게 스트레칭하는 치료법을 카이로프래틱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 차례 연구로 신경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 소송이 적은 진료 과목 중 하나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네, 이것이 또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수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리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렇게 뚝 소리가 나면 몸이 또 시원하고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갖는 것들을 보면 꼭 이것이 이제 또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장초아 학생이 또 우리 손윤지 학생의 글을 읽고 그냥 비판만 하거나 또 칭찬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칭찬할 부분들과 또 우리 장초 학생의 의견이 들어간 또 이런 지적을 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또 우리 토론을 행할 때에 우리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워크샵이 또 여러분의 보고서가 또 여러분의 시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반장으로 수고한 우리 김혜연 학생에게 고마움과 또 모두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워크샵 내용은 월프의 자기 표현의 유형에 대해서 워크샵을 진행할 내용입니다. 이 월프 교수는 자기 표현의 유형으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자기 표현인데 이 공격적인 자기 표현 또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만 또 자기 입장만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공격하기까지 하는 자기 표현의 유형을 공격적인 자기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비주장적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보다는 상대편의 생각과 또 상대편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추정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처럼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편에게 끌려가는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비주장적 자기 표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장적 자기 표현인데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 나아가는 것을 주장적 자기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반장은 자신이 이제 표현 방법이라든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자기 표현 방법을 갖고 있는지, 비주장적 자기 표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장적 자기 표현을 갖고 있는지, 우리 반장은 어떤 성향일까요? 저는 그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내가 상대편과 의견을 나누거나 할 때 나는 어느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저는 상대랑 그래도 막 마찰 같은 거를 일으키기 조금 그래서 주장적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주장적 자기 표현 아니면 주장적 자기 표현. 그러니까 상대편 쪽의 의견을 더 많이 이렇게 추종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내 주장을 더 많이 이렇게 추종을 하는 편인지 비율로 하면 비율로 하면 그래도 조금 비주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만약에 조금 친구하고 음식점을 가게 되어지면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친구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이렇게 내가 동조해주는 그런 성향인가요? 네, 맞아요. 네. 비주장적 자기 표현,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또 상대편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그 반장이 내가 먹고 싶은 것, 오늘 내가 짬뽕이 먹고 싶은데 너가 오늘 우울한 것 같고 또 해서 뭐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은 너를 따라서 고기를 먹고 다음에는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이런 그 짬뽕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자신의 의사도 반드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네. 반장도 그냥 친구의 의견에 그냥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이렇게 불편을 또 이렇게 마찰을 줄일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면 그 친구는 우리 회원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지만 너가 오늘 너에 맞춰서 오늘 메뉴를 고를 테니까 다음에는 또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곳으로도 한번 메뉴를 정하자 이렇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장적 자기 표현하는 훈련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주장적 자기 표현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워크숍의 참여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사이버 캠퍼스 학습 활동 토론실의 지금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하여서 이 학습 활동 관리에 보면 여기 출석 관리, 과제 관리, 토론 관리, 시험 관리, 설문 관리, 팀 활동 관리가 있는데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토론실에서만 우리가 모든 수업을 다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에 대한 정보도 이 토론 관리실에 올려놓을 것이고 수업에 대한 자료라든지 여러분의 출결석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활동한 것 모두 다 이 토론 관리실에 매주마다 자료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토론 게시판에만 오면 이 수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토론 게시판을 보면 이번 시간에 우리 구글 미트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하였던 과학의 진실과 오류에 대한 여러분의 워크숍한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쭉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숍을 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글쓰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제 화면에는 없는데 이제 글쓰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를 통해서 게시물을 열고 댓글을 열고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는 여러분의 학번하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내용에다가는 이 앞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쭉 읽어보다가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학생의 글의 전체 아니면 한 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장적 자기 표현, 즉 이 다른 학우의 내용 중에서 긍정적인 것, 또 칭찬적인 것을 한 가지 쓰고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글에서 조금 고쳐야 될 것이나 또 개선해야 될 것이나 또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내용들을 한 가지로 남기면 됩니다. 반장. 네. 네, 오늘 워크숍 내용은 정리하면 이 토론 게시판에 있는 3주차 토론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눌러서 제목에다가 자신의 학번하고 이름을 쓰고 내용에다가는 이 게재되어 있는 다른 학우의 주장의 한 부분 전체를 해도 되고 한 부분만 해도 괜찮아요.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해서 좀 칭찬할 것들 또 긍정적인 어떤 평가 요소들을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고쳤으면 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반장, 우리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 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서 어떤 이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술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 왔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글 안에서 뭐 어떤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반장 그럴 것 같아요. 좀 오류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전자 쪽일 것 네, 그냥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흠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론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주장적 자기 표현을 하는 연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잘 되어 있지만 뭐 굳이 트집을 잡는다라면 좀 굳이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조금 과장되어질 수도 있고 또 좀 약간 좀 지역적인 내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 글에 대한 이런 수정되어져야 할 사항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너무 심각하고 막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상대편이 얘기하는 걸 듣고 너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게 되었고 이해가 더 잘 되었다. 그런데 너가 좀 말할 때 좀 천천히 해주면 내가 너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장적 자기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장 네, 오늘 해야 될 워크숍이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소 한 25명 이상,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이 워크숍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이 과제를 마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을 짧게 진행하고 여러분한테 이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여 분 정도 주고 또 잠깐 발표하는 시간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0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1417년 이탈리아의 포츠 브라치올리니는 독일의 한 수도원 서고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책은 기원전 1세기경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최소 1500년이나 오래되어진 이 책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1500년 된 책을 읽으라고 하면 그 책을 가까이 할 학생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 교재 5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로마의 뛰어난 철학자이고 또 교육자인 키케로가 그의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는 루크레티우스의 책은 내가 편지에 쓴 그대로이다. 번쩍이는 재능이 풍부하고 매우 기교적이다 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고 또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키케로가 극찬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책이 쓰여지기 한 100여 년밖에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내용이 이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또 근대문학연구회의 회장인 스티븐 그린블랙 교수가 이 책을 평가하기를 이 책의 발견은 종교시대인 중세를 마감하고 르네상스 태동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책이 발견된 1417년을 무엇의 탄생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고 싶은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루크레티우스의 이 책을 높이 평가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기 바랍니다. 이 책이 발견으로 해서 1417년을 무슨 시대의 탄생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PPT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 책의 발견으로 근대가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티븐 그린블랙 교수는 근대 문학 연구회의 회장입니다. 그러니 근대 문학에 대해서 또 근대 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의 발견이야말로 근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했을 만큼 이 책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근대에 대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고대, 중세, 그 다음에 1번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네 개의 시대로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대의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세와 근대만 알게 되어지면 중세 이전을 고대로, 또 근대 이후를 현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중세와 근대의 출발점과 또 종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중세는 476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말합니다. 즉 중세는 천여 년 동안의 시기를 중세라고 부릅니다. 또 현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어진 1914년부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근대는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4년 이전을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근대도 거의 500년에 가까운 그런 긴 기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500년의 근대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기 위해 1417년 이 책의 발견으로 근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을까요? 우리 교재 5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세계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자가 스스로 우연한 충돌에 의해 모든 방법으로 우연히 목적도 없이 의지도 없이 결합하여 내던져졌고, 그것이 커다란 물체, 즉 대지, 바다, 하늘과 같은 다양한 물체들을 탄생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과 2권은 물질의 근원인 원자에 대한 설명들을, 또 3권과 4권은 영혼의 문제를, 또 5권과 6권은 세계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크레티우스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을 원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런 원자의 다양한 결합과 구성을 통하여서 다양한 물질들이 생성되어지게 되었고, 오랜 시간 진화와 변화를 통하여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기원전 1년부터 이 책이 발견되어진 1417년까지 이 책이 수도원에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중세의 종교 시대에는 이 책이 주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세의 종교 시대에는 하나님, 즉 유일신에 의한 창조론이 지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자연 발생적인 이런 사상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장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숫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2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세계의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모크리토스에 의해서 이런 원자설이 주장이 되었고, 또 이러한 학설은 나중에 에피쿠루스 학파에 의해서 계승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53페이지 13번째 줄에 보면 에피쿠루스 학파에게 생명의 탄생은 원자의 결합이고 죽음은 원자의 해처였다. 우리가 죽으면 몸의 원자들이 해체되어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 또 다른 형태로 재결합한다고 보았다. 즉, 무는 의식도 기억도 없다라는 해석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죽음의 공포를 씻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54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죽음의 공포 해소와 함께 에피쿠루스의 다른 기원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팽배했던 결정론, 즉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인간은 단지 그 궤도 위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살인조차도 인간의 삶을 결정돼 있다는 결정론의 다른 대안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창했다라는 데에 큰 기여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피쿠루스 학파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성장하여서 에피쿠루스 학파와 양대의 철학사상으로 발전한 스토아 학파가 서서히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정신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단일한 물질적 실체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창조론을 부정하고 유물론적 세계관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스토아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스토아파라는 것은 주랑이라는 뜻의 의미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쭉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이런 주랑에서 강연과 가르침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토아파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 5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스토아파 로고스, 즉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이성을 갖고 태어나 우주의 이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불치병, 극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없는 이런 자유의지를 맡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는 이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